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약간 좀 부재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10조 자사주 매입이라면 초강력한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시를 냈는데 그 공시의 이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15일 장 마감 이후로 6시 전후였습니다. 이때 자사주 매입을 담은 공시를 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좀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그날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주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시를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카드를 이제 꺼낸 이유는 이제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라도 해보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저께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뭐 제 주위에서나 뭐 또 아니 뭐 한 달에 건너서 얘기를 들으면 어쨌건 삼성전자를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혹은 또 방송을 들었어도 아니야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뭐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를 파시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봤겠죠.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49,900원을 갔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이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또 저가 매수라고 이제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해석을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금요일 날 삼성전자 반등을 하고 그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니까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까지 올랐다가 좀 다소 좀 이렇게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네. 14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49,900원까지 가면서 4만 전자를 좀 찍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상당히 놀라셨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한시름 덜게 됐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4만 전자를 찍었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뭐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주가에 반영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제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언제나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는데 39,900원을 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버무려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날은 사실은 저가 매수사로 이제 생각을 했던 생각 그때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따 말씀했지만 그것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 반등하는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위기 때마다 기회로 살린 게 주주환원 정책에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타 그 해외 기업 사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사례를 사실은 어떤 기업을 봐도 IT 기업 중에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한 인텔, 예. 10몇 년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니까 인텔의 주가가 내려가다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인텔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 5년간의 그 그래프 추이입니다. 그래서 맨 윗단이 AMD고 아래 파란 줄의 인텔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 줄의 인텔은 점점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AMD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난 주가를 갖다 5년 동안 AMD 주가가 2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텔의 결국 경영진들이 인텔의 기술력으로 대변됐던 인텔이 사실은 이제 AMD에 추격을 당하면서 그리고 사실 AMD보다 못한 이제 그 칩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나마 AMD는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놨어요. 근데 인텔은 전혀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텔이 그때마다 상당수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서 주가를 일시적 부양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주가의 하락 추세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신 대로 인텔과 AMD 차트를 보면은 물론 굴곡은 있었습니다. 뭐 AMD 같은 경우도 엄청나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반복을 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5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AMD 주가 올라갔다. 근데 반면에 인텔의 트렌드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지만은
본질적인 기업의 어떤 체력을 기술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트렌드를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텔과 AMD의 차트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본질은 삼성전자가 본질적 문제 해결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은 이참에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손실을 갖다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조언해 드립니다. 예. 뭐 인텔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AMD에 뒤처져서 이제 예, 후발 주자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10조의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으나 기초 체력이나 뭐 펀더멘털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인텔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극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좀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를 드리면 이제 아마 예. 그걸 발레로 드신 분들 계실 거여서 애플도 천문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실 텐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랑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같은 IT 기업의 큰 빅테크이지만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면 애플과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어요. 아 공장이 설계 도면을 갖다가 애플은 주로 어디다 넘겨줍니까? 아이폰은 팍스콘에. 팍스콘에 넘겨지면 애플의 이제 설계 도면을 받은 팍스콘이 여기저기서 부품을 받아서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플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강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될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배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배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예시가 무엇이냐? 엔비디아와 애플은 공장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했을 때 배당을 많이 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유수의 기업들도 엄청나게 이제 그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평택이나 다른 곳에다가 반도체 팹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요즘엔 첨단 공정을 갖고 있는 팹을 하나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느냐? 15조에서 한 20조 정도 필요합니다. 20조 정도가 이제 보시는 게 지금 타당합니다. 20조 정도의 팹을 지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10조 원의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 유무,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에 지금은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 아닐까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이런 초강력 부양 카드를 내놨고 이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주주들의 마음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이사회 통과했다 공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시 50분과 6시 전후에 두 건의 공시인데 그 공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명의 이사만이 기권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기권했다는 것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건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을 했으니까 이사들 소집을 했겠죠. 네. 우리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오셔가지고 찬반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찬반을 할 뿐만 아니라 찬반 이전에 이사들은 당연히 여기다 토론을 해야 돼요. 아까 제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 지금 우리가 위기의 순간인데 여기에 10조라는 돈을 집어넣는 게 맞느냐. 팹 하나 짓는데 20조 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팹을 하나 건설하면 50%를 못 짓게 되는 거다.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도 있고 사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시를 보면 일체의 질문도 없었고 의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좋은 것이냐 공시에서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천문학적인 근거를 쏟아붓는데 이사들이 어떻게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HBM3로 해서 위기를 맞았는데 HBM3는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설에는 뭐 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5월 10일 날 경기연 대표가 물러나서 경질됐어요. 6개월이 지났죠. 어떻게 된 것이냐. 이의제기라고 토론이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또 이사회를 믿을 수 있느냐. 이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 8천 연봉을 가지고 수령하거든요. 삼성전자 사회이사라는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사측에서 소집을 하니까 거수기처럼 다 찬성을 하고 한 분만 기권했는데 그 기권한 분이 허은영 서울대 공대 교수예요. 이분만 기권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사회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허운영 사회이사만 기권을 했고 대부분은 그냥 만장일치로 예. 천문학적인 수인데도 예, 그냥 예. 뭐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 태도 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신뢰성도 그렇죠. 연결돼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좀 고쳐야지 보다 좀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사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만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세평이 뭐냐면 야 너도 사회이사 되니 나도 사회이사 되고 싶다. 뭐 김현장 변호사도 사회이사 되고 웬만한 교수도 사회이사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시청에서 규정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강제적으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여성 이사가 있었긴 했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사분들 상당수가 교수 출신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사가 됐을 때는 사명감 갖고 내가 한국의 먹거리를 갖다 책임지는 중요한 기업의 사회이사다라는 그러면은 이사답게 사측에서 제시하는 경영에 대해서 2주 전에 보통은 이제 그 이사회 소집에다 안건을 보내줘요. 네. 거기서 이번에 샜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보내주니까 그에 따라서 이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없이 내가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7천만 원을 가외 수단으로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갖다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주주들은 누구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믿고 이제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법적인 미비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회 이사들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는 돈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의 돈이 맞느냐 적느냐부터 토론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하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의제기 한마디도 없이 질문 하나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 4시 반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5시 50분에 처음 공시에 나왔어요. 예. 이거는 슈퍼마켓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삼성전자 이사들이 돌이켜보시고 그다음에 그 많은 결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따가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사회의 역할이나 각각의 구성원들도 책임 있게 이런 토론이나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지배구조의 그 개선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나라가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 미국 경제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토론 좀 자유롭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디즈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즈니의 그 밥 아이즈너 이제 CEO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내린 조치가 뭐냐면은 그 스티브 잡스의 픽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픽사 인수.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성격 괴팍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를 오며 가며 만나는 많은 인사들이 야 스티브 잡스의 회사 인수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우 야 말도 하지 마라. 이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 CEO가 내가 왜 픽사 인수하려는 데 대해서 자료 갖다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디즈니가 살려면 반드시 픽사 인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사들을 설득을 하고 이사들이 반대를 하면 반대 근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에 거친 다음에 이사들이 동의를 한 다음에 픽사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최종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잡스한테 오퍼를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오퍼를 하긴 했지만 어쨌건 이사들의 그 충실한 어떤 토론과 반대를 갖다가 아이즈너 CEO가 받아들이고 그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본인도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한 6개월을 걸쳐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끝에 디즈니가 이제 픽사 인수한 것이 디즈니를 회상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주가가 또 그걸 갖다 반영을 하고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이사회들도 이제 굴러가면서 운영이 돼야지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고 이것이 주식회사와 상법에 근거한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사들이 무슨 안건만 되면 대부분 이사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사회를 보면은 대부분 안건이 100% 찬성 내지 뭐 아니면 출석을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를 기대할 수 없고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실 그런 점이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사실 주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국민연금이 대규모 대다수의 우리나라 우량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이
그 일정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10% 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거기다 주주 서한을 발송을 하고 우리는 이런 이사들은 앞으로 승인을 못 하겠다.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왜 우리의 돈을 갖고 위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의 임원들과 직원들도 연봉이 높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배임이에요. 국민연금들도 이제는 발벗고 나가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의심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공시가 마감 이후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공시 전에가 지난주 금요일 15일이었는데요. 예, 예. 이때 주가가 7.21%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카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날은요. 13거래일 만에 계속 주가도 죽을 쓰고 외국인도 팔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던 맞습니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뭘 의심하냐면 야 이거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카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반발 매수 49,900원 너무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반발 매수 나서 2%에서 3% 올라간 건 타당한데 지금 금요일 날 차트입니다. 삼성 차트인데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는 5만 원을 뚫고 5만 1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시 반쯤 됐을 때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그 이후로 보통 이렇게 출렁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 어디선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사들 10분이 계시고 이거를 집행하려면 내부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외국인들로 이 중요한 내용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살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49,900원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다 그러면 5만 3천까지 올라갔으면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보통은 내려가거든요. 한 번도 안 내려가요.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7% 넘게 이제 장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라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금감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 금요일날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 금액 2,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것이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누군들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겠습니까?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금감에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으니까 의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금감원에게 또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웃고 우는 코스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94일생으로 자사주 카드 나와서 살긴 했습니다만 예, 예. 여전히 좀 본질적으로 고쳐야 되고 시장이 입증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ICD가 이제 공시를 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예, 예. 근데 하나의 공시가 떴는데 이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예. 그 공시 자체는 이제 ICD나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공시였습니다. 이게 전년 매출 대비 공시를 보시면 이렇게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한 반드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ICD는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캐논 토끼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제품을 그때 매출 올리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8%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한 번에 수주로 이제 따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요. 공시 금액은 이제 300억이고 전년 매출 대비 48%. 야, 이러면 ICD 입장에서는 대단히 호재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시를 보자마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누르고 그다음에 기다렸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예, 예. 투자자들은 기업 공시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ICD 공시가 나온 직후에 주가 방향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은 ICD 공시가 나온 직후에 ICD 주가 뛰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주가가 뛰었거든요. 요게 거기 뾰족한 거. 뾰족하게 뛴 이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니고 YTD고 그러니까 어제 공시를 하는데 어제 공시의 차트를 보면은 2시쯤 전후해서 주가 확 뜁니다. 뛰는데 이 주가가 그러면은 뛴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기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시가 나오지 않은 것과 상관없는 식으로 주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공시를 통해서 오히려 현혹당했다. 네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와 너무 대단한 공시인데 이거는 뭐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실을 보거나 당혹감.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해도 되는가라는 어떤 그 낭패감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왜 비일비재하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ICD는 그 지난 그 2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적자를 갖다 이어갔어요. 적재 기업이군요. 예, 왜 적자를 이어왔느냐? ICD는 뭐 오늘 공시에도 있지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차트인데 2시 전에서 주가가 갑자기 첨탑점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20분 전에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당했다, 세력이 당했다 얘기하는데 사실 세력이 당한 것이 아니고 ICD 자체는 아까 주가가 계속 저점을 갖다가 기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FP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ICD가 적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YTD가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요한 공시에 한번 빵 튄 거예요. 근데 ICD를 미리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오래 못 간다라고 바로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한 건의 공시, 심지어 전년 매출 대비 50% 정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도 바로 이게 지속할지 아닌지는 이 한 건을 알 수가 없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적어도 2년치 정도의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이 적자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어디 있냐? 재무제표 분석 그 공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기 공시에서 현금 흐름표에서 적어도 2개 분기 연속은 흑자가 나와야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투자 재무제표 그다음에 다른 것을 보다는 본질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표를 갖다 보시면서 흑자 전환이 됐으면 그때 뛰어들으셔야 돼요. 그건 늦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하는 기본적인 습관 가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